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하나 플랫폼에서 미디어 기술 운영부를 맡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푸그의 마이크로 서비스 적용 사례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이나 기술에 대한 깊은 내용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검토했던 내용들 위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성원은 마이크로 서비스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준비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 내용이 저희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처음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는 푸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전의 상황, 도입 준비 과정, 그리고 도입 이후에 진행했던 사항들,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약간 이제 선착순으로 질문이나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푸그는 2012년 지상파 방송사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유료 사용자 기반의 OTT 서비스로 현재 약 80개 라이브 채널과 20만여 개의 VOD 콘텐츠로 엔스크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엔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플랫폼 인프라를 구성해서 푸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4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로 플랫폼 인프라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AWS 서울 이전이 생긴 이후에 2017년 1월 스트리밍 쪽의 헤드엔드와 CDN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를 AWS로 이전했으며 2018년 1월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푸그 인프라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API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플랫폼 부분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담당하는 헤드엔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의 메인 API 서비스에 쿠버네티스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했는데요. 현재 콥스와 EKS 기반으로 프로덕션 2개, 스테이징 3개 해서 5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전의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전 푸그의 메인 API 서버는 일반적인 모노리식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 구조였는데요. 개발팀에선 GitHub으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하면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운영팀에서는 젠킨스를 이용해서 빌드 및 배포를 하는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개발팀에서는 같은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설정이나 라이브러리를 공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성보다는 규칙이 강조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중앙 집중 구조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어플리케이션 상호간의 영향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QA 시간은 계속 늘어났고 이에 비례해서 신규 개발은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포는 전체 코드에 대한 빌드 및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에 배포한 코드에 오류가 확인되어서 원복을 결정해도 똑같은 30분이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저희의 인기 라이브 방송에 대한 동시 접속 이용자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방송 시작 전후 10분 사이에 70에서 80%의 이용자가 들어오고 방송 종료 5분 이내에 80에서 90%의 이용자가 다른 콘텐츠 재생을 위해서 메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용 패턴 때문에 푸그 서비스에서는 인기 라이브 방송의 시작과 종료 시점, 특히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은 API 요청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저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스템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CPU 사용량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기존의 CI/CD와 연동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빠른 이용량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링 그룹 단독이 아니라 예약된 시간에 서비스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쿡은 초기 PC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스마트 TV, 냉장고, OTT 디바이스 등으로 서비스 디바이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바이스가 확대되면서 TV나 냉장고처럼 업데이트가 어려운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디바이스별로 서비스 개발 시기가 달라 유지가 필요한 API 버전 수가 증가하면서 운영 비용 또한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쿡 3.0 서비스 개편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들을 포함해서 중앙집중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곧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의미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CPU가 한 개인 T2 인스턴스를 컨테이너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요. 언리미티드 사용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복잡한 CI/CD 환경을 직접 구축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마이크로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던 도커 소음을 검토했는데요. 도커 엔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설치도 필요 없고 쉽고 편리했지만 원하는 기능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가상 서버, 컨테이너, 서비스 디스커버리 관리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콥스는 복잡하고 어려운 쿠버네티스를 AWS 환경에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솔루션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API 서비스 개수는 200여 개로 결정을 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200여 개의 API 서비스를 개별로 연동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API 서비스들을 하나의 접점으로 모아줄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API 게이트웨이의 필수 기능은 URL에 대한 복수의 정규 표현식 지원, get post와 같은 HTTP 메소드에 대한 구분 지원, 그리고 CI/CD에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REST API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먼저 AWS API 게이트웨이는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은 모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개의 API 서비스 각각에 대해서 ELB와 시큐리티 그룹 생성이 모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도 EC2에 엔진엑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의 네트워크를 격리시키고 보안 툴인 HIPS를 설치할 수 있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I/CD 연동을 위해서는 엔진엑스의 동적 설정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내장된 엔진엑스 인그레스는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CI/CD를 긴넷만으로 단순하게 구성할 수도 있었지만 get post와 같은 HTTP 메소드 구분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이 사용되던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 콩이 있었는데요. 콩은 저희가 원하는 기능은 모두 지원이 되었고 엔진엑스 기반이어서 성능도 보장되고 엔진엑스처럼 오픈소스여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 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마이크로 서비스 솔루션과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정하고 나서 전체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공통 규격 정책을 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저희는 보안 강화와 해외에서의 접속 속도 향상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API 게이트웨이 사이에 와프와 쉴드 어드밴스를 적용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크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주로 담당하는 외부 API 서비스 그룹과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내부 API 서비스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비스별 개발 내용을 더 세분화하면서 더 단순화하고 그러면서도 보안은 더욱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다단계 구조로 설계를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응답 속도를 우려했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외부 API 서비스 그룹의 평균 응답 속도는 40ms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서비스 지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CMS에서는 RDS 기반의 RDBMS를 사용하는데요. 서비스 증가에도 RDBMS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몽고DB와 레디스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캣을 사용해서 조인문을 사용할 수 없는 몽고DB에 주기적으로 용도별 컬렉션을 생성하고 있으며 API 서비스에서는 RDBMS 대신 몽고DB를 사용하도록 해서 RDBMS에 대한 직접적인 호출은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각의 API 서비스에서는 레디스 캐시를 사용하도록 해서 순간적인 대량의 요청에도 몽고DB에 대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0분 이상의 캐싱은 몽고DB에서 담당하도록 했고 1분 미만의 캐싱은 레디스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데요. 회원가입과 결제와 같이 실시간 트랜잭션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동기성 메시지 전달은 카프카를 거쳐가도록 했습니다. 현재 푹은 플레이어에서 10초에 한 번씩 전송하는 북마크 데이터를 포함해서 하루 2에서 3억 건 정도의 이벤트 메시지를 카프카를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손실 없이 대부분 1초 이내에 모든 이벤트 메시지를 프로듀서에서 컨슈머들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사용은 푹의 메시징 시스템 구성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큰 확장성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현재는 실시간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모든 API 서비스가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관리가 되어집니다. 전체 API 서비스 개수, 즉 기술 프로젝트 개수가 200개 이상으로 설계가 되면서 전체 QA 대신 프로젝트별 QA, 운영팀이 배포하는 거에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는 형태로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GitHub와 젠킨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GitHub 비용도 늘어나고 프로젝트별로 복잡한 젠킨스 설정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개수가 많은 푹의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깃랩의 경우 오픈소스 버전이어서 VPC 내부에 설치할 수 있었고 젠킨스에 해당하는 깃랩 러너를 야물 파일과 깃랩의 파이프라인 관리 페이지에서 통제할 수가 있어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는 형태의 CI/CD 환경 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로 콩을 사용했기 때문에 깃랩을 이용한 CI/CD 환경을 구성하면서 깃랩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푹 전용의 CLI를 만들어서 콩과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생성 및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QA가 최소화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덕션 환경에 전체 배포하기 전 부분 배포를 해볼 수 있는 카나리 배포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카나리 배포는 동일 서비스에 한 개의 파드를 가지는 별도의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고 나중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는데요. 신규 코드가 프로덕션 환경에 전체 배포되기 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전체 장애의 가능성을 줄여주었습니다. 프로덕션에 배포하기 전 테스트에 사용할 스테이징 환경 구성이 필요한데요. 푹은 프로덕션과 스테이징 환경에서 소스 코드나 설정 파일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모든 내부와 외부 서비스 연결에 IP 대신 도메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WS DNS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징 환경을 위한 별도의 DNS 서버를 만들어서 스테이징 클러스터의 커스텀 DNS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프로덕션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엔진엑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정 API 서비스에 부하가 발생하면 해당 API 서비스의 컨테이너 묶음인 파드가 자동 증설이 됩니다. 만약 파드를 만들 수 있는 여유 노드가 없으면 파드 증설 이전에 노드 증설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노드 증설에 필요한 시간만큼 파드 증설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툭은 라이브 서비스의 이용자의 변화 속도가 빨라서 여유 노드 부족으로 인한 파드 증설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작은 우선순위와 높은 CPU 할당량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더미 파드를 이용하는 오버 프로비저닝 구성을 하였습니다. 동작 방식은 여유 노드가 부족해지면 신규 노드 증설을 기다리지 않고 더미 파드를 삭제한 다음 그 자리에 서비스에 필요한 파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빠른 오토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규 여유 노드가 생기면 더미 파드를 다시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이벤트와 콩의 액세스 로고는 엘크를 이용해서 수집하도록 구성되었고요. 현재는 프로메테우스와 연동해서 관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API 서비스의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로고 또한 엘크로 수집되어서 개발자가 동작 확인이나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콥스의 공식 문서를 최대한 따르고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문서의 내용대로 했는데도 원하는 동작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은 시큐리티 그룹과 DNS 구성 오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 초기에 쿠버네티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벤트에서 무엇을 관제하는 것이 좋을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운영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장애 상황을 겪으면서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항목들이 정해졌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서 의도한 목표 파드 수량과 현재 운영되는 파드 수량의 불일치가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는 상황은 대부분 해당 디플로이먼트의 파드가 신규 생성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재기동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콩 API 게이트웨이에서 502 배드 게이트웨이 에러를 단위 시간당 일정 건수 이상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해당 디플로이먼트의 파드가 행이 걸려서 응답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계속 재기동을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해도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툭 API 서비스 중에 Node.js로 개발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초기에 Node.js의 싱글 스레드 특성을 감안해서 단순하게 한 개의 파드에 한 개의 CPU를 할당하고 기본 파드 개수는 적게 가져가는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관리가 편했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노드에 배포되는 파드의 개수가 적어서 노드의 자원 활용률이 낮은 문제와 기본 파드 개수가 적어서 오토 스케일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처럼 CPU 할당량은 10분의 1로 줄이고 기본 파드 개수는 늘리는 것으로 기본 정책을 변경하고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드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순간적인 대량의 요청에도 서비스가 원활하고 좀 더 유연한 오토 스케일링 동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면서 가장 많이 한 고민 중에 노드의 EC2 사양 선택이 있었습니다. 구축 단계에서 파드들의 높은 CPU 사용을 예상하고 컴퓨팅 최적화 모델인 C5 타입을 사용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평균 CPU는 10에서 20%, 메모리는 40에서 5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파드 운영 정책의 변경과 함께 CPU 개수는 절반, 메모리 용량은 2배인 메모리 최적화 모델 R5 타입으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구성 변경 완료되면 성능은 동일하면서 노드 운영 비용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C2 노드의 적정 운영 대수는 클러스터 전체의 CPU 수량이 같다면 노드 각각의 CPU 수는 적은 것이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드의 적정 최대 대수가 저희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칼리코의 경우 약 100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 운영 대수가 적정 최대 대수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EC2 모델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면서 API 서비스 사이의 요청에 대해서도 편의적으로 ELB를 거쳐가는 구조로 했었습니다. 운영 초기 노드 한 대에서 외부 DNS 서버로 과도한 DNS 요청이 있었는데요. AWS에서 이것을 DDoS로 판단, 해당 노드에 대한 DNS 요청을 차단하면서 푹 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쿠베네티스 디플로이먼트의 기본 파드 개수를 대폭 늘려서 외부 DNS 서버로 요청을 하는 노드 개수를 일단 분산을 시켰고요. 다음에 API 서비스 사이의 요청에 대해서도 ELB 도메인 대신 클러스터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해서 API의 응답 속도도 향상시키고 외부 DNS에 대한 요청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코어 DNS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몽고DB나 카프카 등의 클러스터 외부 시스템 연동에도 외부 DNS에 대한 요청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는 신규 배포나 오토스케일링이 잘 되던 서비스에서 오늘 갑자기 파드 생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긴랩에서 프로젝트 그룹을 변경한 후에 오토스케일링이 발생하면 신규 파드 설치 과정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다운로드가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원인은 긴랩의 컨테이너 저장소 경로와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이미지 경로가 불일치해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스 변경 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배포를 해주면 해결됩니다. 노드.js 서비스에서는 npm 스타트 명령으로 기동되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npm 스타트는 공유 라이브러리에 대한 업데이트 체크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체크가 실패하면 신규 파드가 에러 상태로 되면서 기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노드 명령어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도록 해서 재배포해주면 해결됩니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드 사양 변경이나 클러스터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1.8대 클러스터 버전을 1.9대로 올리면서 노드 사양 변경을 함께 진행하려고 전체 작업의 소요 시간과 작업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었는데요. 정기 점검 시간 안에는 완료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었고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면 중간에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신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현재 프로덕션과 동일한 버전의 서비스를 전체 배포하고 전체 QA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어서 가능한 방법이었는데요. 덕분에 야간 작업 없이 주간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었고 만약 업그레이드 이후 어떤 이유로 해서 원복 결정이 날 경우에 수분 이내 기존 클러스터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타사 제휴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 클러스터 구성이 필요해졌는데요. AWS 서울 이전에 새로 출시한 EKS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KS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최신 버전에 추가된 기능 사용과 CNI 플러그인을 통한 AWS VPC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통합 운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저희는 EKS 운영 경험이 쌓이면 현재 콥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모두 EKS 기반으로 옮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는 사항들이고요. 기술적으로 검증이 다 끝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런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이스티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스티오는 모든 서비스의 입력과 출력에 프록시를 연결해서 입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제어와 로깅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는데요. 가능하다면 이스티오 기반으로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현재보다 향상된 카나리 배포와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API 서비스의 로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계화해서 모니터링에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도 엘크 기반의 엘크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엘크보다는 훨씬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외부 API 서비스보다는 주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내부 API 서비스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단순히 PC 같은 브라우저에서 외부 API 서비스의 응답 결과만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내부 API 서비스를 즉각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스티오를 사용하거나 또는 또 다른 툴을 이용해서 API 서비스 코드 변경 없이 API 사이의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태그를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된 태그를 분석하면 장애 원인을 빠르게 확인해서 빠르게 장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푹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Node.js, Go, .NET, 파이썬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CPU 사용률만 가지고 오토 스케일링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요청 수나 평균 응답 시간을 CPU 사용률과 함께 오토 스케일링 기준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청수와 평균 응답 시간을 엘크에서 구하면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향후 이스티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스티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오토 스케일링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풀셋 서비스는 몽고DB나 카산드라처럼 파드의 상태 유지가 필요해서 EBS와 같은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트 리스 서비스는 상태 유지가 필요 없는 서비스로 해당 파드가 삭제되면 모든 데이터가 없어지는데요. 대부분의 API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고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합니다. 현재 저희는 스테이트 풀셋과 스테이트 리스 서비스를 노드나 클러스터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나 노드 사양 변경 등을 진행하다 보면은 스테이트 풀셋 서비스들이 전체적인 작업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스테이트 풀셋 서비스는 노드나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푹은 노드에 사용하는 EC2에 대해서 최소 수량에 대해서는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고 오토 스케일링으로 증감되는 대수에서는 온디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드 사양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예약 인스턴스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 대신 노드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향후 노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스파드 인스턴스와 앞으로 출시 예정인 EKS용 파게이트 사용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스파드 인스턴스는 온디맨드 대비 70에서 8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AWS 가용 자원이
부족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게이트는 AWS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인데요. 여유 노드 운영으로 인한 낭비도 없고 노드 증설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유연한 오토 스케일링 동작이 예상되지만 예약 인스턴스 사양보다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팟과 파게이트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평소에는 최소 수량의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다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약 인스턴스와 파게이트 컨테이너 운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성을 해보려고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다면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